저는 이제 그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입학해서 처음에는 이제 연극 생각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단편 영화 만들던 게 자연스럽게 그 당시 동료들하고 독립영화 활동으로 이어졌고, 독립영화를 하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이제 제 직업이 됐네요. 그때는 이제 철이 없을 때니까 제 꿈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좀 그 당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너 재능이 네 재능으로 봤을 때 연극영화과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에서 힌트를 얻고 이제 좀 학력고사랑 상관없는 그 실기로 점수 그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지원하게 됐죠.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까지는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었고요.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조금 더 직업으로 하기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학하면서부터 영화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동료들이나 제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공장에서 있었던 일, 공장에서 학생이 위장 취업해서 사업주하고 갈등을 빚는 일을 가지고 공장의 불빛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몇 개 단편 영화가 모아져 갖고 그 당시 베를린 영화제의 영포럼 부분에 이제 초청이 되면서 그때 같이 초청된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독립영화 활동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공장의 불빛이라는 단편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에 갔었고, 다른 그날이 오면이나 몇몇 저처럼 사회성을 띤 단편 영화들이 모여져서 베를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출품됐던 연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중앙대 출신인데 서울예대, 한양대 영화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첫 작품이 오 꿈의 나라라고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을 만들고 소극장에서 틀면서 장상곤매라는 이름을 처음 결정하게 됩니다. 오 꿈의 나라 때만 해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는데,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 상영을 한마당 소극장이라고 하는 연극 소극장에서 틀었습니다. 연극이 보통 4시, 7시에 공연을 하면 저희는 낮 12시, 2시 이렇게 잠깐 그 빈 시간을 빌려서 틀었는데, 광주를 소재로 했다는 그게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객들이 그 신촌에 있던 예술극장 한마당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소극장에 막 수백 명씩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거 왜 검열을 안 받고 영화를 트느냐 이러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그런 탄압이 시작됐죠. 단편 영화를 하던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작업이니까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그룹은 우리 노동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노동 문제를 다루자, 또 한 그룹은 광주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광주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영화를 제외하고 문학이나 연극, 미술 이런 쪽에서는 이미 80년대니까 대학가에서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직 아무도 광주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광주 얘기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의논한 게 88년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광주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런데 광주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루기에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하는 거니까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를 겪고 도망친 젊은이가 동두천에 스며들면 거기서도 또 우리 한국 여성들이 미군들한테 어떤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좀 은유적인 효과를 내면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에서 광주를 담아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영화 실제 이야기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첫 장편이었고, 그 다음에 공동 연출,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저희들 역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광주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희 영화를 틀 때마다 찾아왔고 보고 나서 관객들의 표정이 속상해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영화가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 다뤄주고 있다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때 저희들은 영화를 만드는 건 자유지만 영화를 만드는 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구나. 정말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할 때는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해준 작품이 꿈의 나라였어요. 저희가 꿈의 나라를 만들고 나서 영화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취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취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나리오에 좀 더 힘있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나리오에 공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마침 인천 지역에서 그 폐업 중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농성 투쟁 중이었던 노조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멈춰져 있던 공장을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영화 촬영을 위한 그 공장 가동을 해가면서 또 노동자들이 함께 그 엑스트라로 보조 출연자로 출연해주는 이런 협조를 받아가면서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현실적인 힘, 공감도 있었고 그런 노동자들의 자각을 다루는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이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였는데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에서 이 영화를 노동자 영화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충계 노동자들이 투쟁하던 시기에 이 영화 상영 운동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 영화 틀면 잡아가겠다, 막겠다 이렇게 또 신문을 통해서 공안 검찰 쪽에서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서 긴장이 형성됐었죠.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모르고요. 전국적으로 영화를 상영했고 어떻게 알고 영화 상영한다는 소식만 전해지면은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들이 영화를 보러 왔어요. 주로 대학 강당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쪽 지역에서만 틀면은 경찰한테 맡길 수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전국의 주요한 대학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대학교 정문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전국의 경찰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경찰들이 대학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시민들은 대학 안에서 영화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틀어졌는데 추정컨대 한 3, 40만이 그때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1,000원씩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돈만 해도 한 1억을 넘게 수입이 생겼으니까 꽤 흥행적으로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그 전작품 꿈의 나라 했을 때도 각자 모아온 돈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는 그 제작비를 돌려받았어요. 각자 수십만 원씩 모여진 돈이 한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팜플렛을 팔아갖고 3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파업전야 만들 때 다시 그 돈을 넣고 근데 파업전야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이제 저랑 저 이용배 선배라고 둘이 제작 담당을 했었는데 주로 지인들한테 그때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 법인카드를 막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이제 한 30만 원씩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찍은 필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영화 만드는데 좀 함께 하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한 30만 원씩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넘게 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제가 이제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주로 제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 김현석 감독이라고 I Can Speak라는 작품도 연출하고 뭐 좋은 작품 많이 만든 그 후배 감독이 쓴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좋아서 이제 제작자로서 그 시나리오를 잘 완성한 다음에 여러 감독님들한테 그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감독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가 있는데 한국에서 감독님들의 보통 태도는 좀 작품성과 흥행성을 아우르는 묵직한 주제의식이 있는 드라마를 많이 선호할 때여서 헐리우드 스타일의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보고는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감독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맡으셔갖고 제가 연출도 전공했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서 연출을 얼떨결에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야구 이야기였고 야구를 소재로 한 이야기여서 그 광주 후장까지 가고 뭐 이래갖고 스타이즈 구단 도움을 받아서 김은경 감독님도 출연하시고 김성환 코치도 출연하시고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연출에 전념하면서 한 작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쑥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뭐 좋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연출자로서는 충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제작자로서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젠가 또 다시 연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영화 시절에 옥꿈의 나라 때까지 연출자로서 했는데 연출자 말고 저희들한테 제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꿈의 나라 때 너무 전부 연출만 하고 제작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영화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역할을 좀 나눴는데 그때 제가 제작을 처음 맡아갖고 했고 한번 하고 나니까 제작 쪽에 사람도 워낙 없을 뿐더러 별로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제작 쪽의 어떤 경험을 노하우를 좀 이렇게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제작을 맡게 됐고 그다음에 제작은 하게 되면은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대로 치자면은 제작은 이제 뭐랄까 베이스 캠프, 육군본부 이런 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은 야전사령관 이렇게 좀 역할이 나눠진다. 그러니까 제작은 창작 영역도 알아야 되지만은 행정이랑 여러 가지 사업적인 요소까지를 아우러서 일을 한다 그러면 감독은 그 중에서 오로지 창작에 좀 집중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제작자와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자는 단장 같은 역할이고 감독은 이제 그야말로 그 감독 역할이죠. 야구 팀으로 치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영화 필름 메이커였죠. 독립영화를 연출하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충무로에서 저의 부인이 이제 심재명 씨인데 충무로에서 상업영화 마케팅을 하고 또 상업영화 기획을 하던 또 제작을 하던 심재명 씨하고 알게 됐고 서로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저는 독립영화를 좀 계속 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작품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명필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나서 첫 작품이 코르셋이라는 영화였는데 첫 작품은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두 번째 영화를 그 접속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작품이 이제 그해 흥행 1위도 하고 두 번째 작품 만에 저희가 그 작품 덕분에 이제 좀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죠. 저는 이제 장상군매라는 활동을 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명기획이라는 이미 마케팅 대행사로 개인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기획을 저희 주식회사로 이제 영화사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알아봤는데 주식회사는 기존에 그런 이름이 있으면 또 못 쓰거든요. 이미 다른 주식회사가 명기획이 있어서 그냥 명필름으로 하자 이렇게 됐고요. 거기서 명이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심재명 씨의 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영화 제작의 명가 할 때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한자로는 밝을 명자로 쓰는데요. 저는 이제 심재명 씨 이름하고 같기도 하고 뒤에 그 뜻도 날일자에 달월자 그런 좋은 의미가 있어갖고 명필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재명 씨는 이제 상업영화에서 출발을 했고 저는 독립영화에서 출발을 했고 심재명 씨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동물적인 본능 뭐 이런 게 뛰어나고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그 시너지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직관적인 게 필요할 때 심재명 씨의 장점이 쓰이고, 그다음에 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 저의 장점이 발휘되고 하면서 서로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매 작품을 임했던 것 같아요. 일테면 이제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한 사람한테 갖추기 힘든 것들이 두 사람의 장점이 잘 섞이면서 적어도 저희들 작품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신재명 씨는 조금 더 상업적인 감각, 그리고 신재명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좀 그러니까 민주당스러운 어떤 시민의식. 저는 이제 80년대 막 광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의 전형으로 조금 더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정서에 가까운 정서였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또 결혼 생활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은 서로 생각이 서로 침투돼 갖고 생각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